안녕하십니까. 경제학 7주차 2교시입니다. 외부효과와 공공재에 대한 내용인데요. 외부효과는 지난 시간에 봤고 이번 시간에 공공재와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 보겠습니다. 공공재 보고 그 다음에 11장에 나오는 소득분배와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좀 꽤 되는 편인데 그래도 핵심적인 내용들 정리해가면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미시경제가 거의 끝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중간시험 끝난 다음에는 거시경제학 시작합니다. 중간시험 공지사항 잘 확인해 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재에 대해서 먼저 보는데 재화의 특성이 나옵니다. 우리가 재화를 갖다 구분할 때 두 가지 기준 가지고 구분합니다. 이렇게 뭐 재미있게 비행기가 튀어나왔네요. 재화의 특성 해가지고 배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그 배제성이라는 것은 뭐냐? 제외시킬 수 있냐 없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 재화를 소비하고 난 다음에 재화를 소비하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재화를 소비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냐 없냐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막을 수 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소비할 수 없도록 막는다. 그러면 배제성이 있는 겁니다. 일반 사적인 재화는 다 마찬가지죠. 사적인 재화는 돈 안 내면 살 수 있어요? 없죠. 도둑질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돈 안 낸 사람에게는 물건을 안 주고 물건을 안 주면 소비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배제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컨대 국방과 같은 이런 것들은 뭐예요? 세금 안 낸 사람도 세금을 안 낸 사람도 국방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국방이나 치안이나 또 여러 가지 뭐 도로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죠. 자, 세금 안 낸 사람은 세금으로 만든 도로 못 다니나요? 다 다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공공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이라든가 또 치안이라든가 또 무상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도로 이런 것들은 돈 안 낸 사람도 이용할 수 있죠. 이럴 때 이걸 비배제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비경합성이 있습니다. 원래 경합성이라고 할 때 영어로 라이벌리 해가지고 뭐냐면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그 재화를 많이 소비해요. 그럼 다른 사람은 소비할 수가 없죠. 우리가 뭐 간혹가다 대형마트나 이런 데 가다 보면 품절돼 가지고 살 수 없는 제품이 있잖아요. 그런 재화는 누군가 많이 사갔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사람은 못 사는 거죠. 이럴 때 경합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일반 사적인 재화, 시장에서 돈 내고 구입할 수 있는 사적인 재화는 다 경합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진짜 침략의 두려움을 크게 느끼는 사람이 누군가가 침략해올까봐 두려움을 크게 느끼는 사람이 국방 혜택을 받는다. 그럼 그 사람이 국방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혜택이 줄어드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로 많이 이용한다. 누군가가 도로를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도로 이용에 영향을 주나요? 안 주죠. 이럴 때 이걸 비경합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공공재는 또 비경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재를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특징, 퍼블릭 이코노믹스 해가지고 시장에서 돈 주고 구매하는 사적재하고 비교해가지고 공공재라고 하는 것인데, 공공재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성이 비배제성이 있다, 또 비경합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성격 때문에 공공재는 시장을 통해서 생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은 이런 재화 생산해봤자 뭐요? 생산해봤자 이윤은커녕 비용도 못 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을 통해서는 공급이 안 되고 시장을 통해서 공급이 안 되니까 바로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의 또 하나의 원인이 바로 공공재가 존재할 때 시장 실패가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재가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공공재를 소비하면서도 대가를 지불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하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소비할 수 있는데 누가 대가를 지불합니까? 그냥 이용하죠. 세금을 안 내고도 도로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무임승차라고 하는 겁니다. 프리라이드 해가지고 무임승차. 그래서 이런 재화는 시장을 통해서는 공급되지 않는다. 그럼 시장을 통해서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정부가 공급해야죠. 국방 서비스 이런 것들 다 정부가 공급해야 되는 거죠. 또 뭐 초등, 중등 교육이나 이런 것들처럼 무상 교육도 정부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재화의 두 가지 특성을 그렇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화의 특성에서 우리가 배제성이 있다. 익스크루더블 해서 배제성이 있다고 하면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그 재화를 소비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는 게 바로 배제성입니다. 그 반대가 비배제성이고요. 그래서 일반 재화는 다 시장에서 돈 주고 구입하는 일반 재화는 다 배제성이 있습니다. 경합성이 있다. 자,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한 재화를 같이 소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돈 주고 구입하는 재화는 다 뭐예요? 같은 재화를 갖다가 동시에 함께 소비할 수가 없는 거죠. 좀 전에 얘기했지만 예컨대 뭐 디지털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함께 들을 수 있잖아요. 또 한 사람이 많이 듣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적게 듣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예컨대 유튜브 들어가서 음악을 듣는다. 누군가가 많이 접속해가지고 듣는다고 해서 뒤에 들어간 다른 사람이 못 듣나요? 다 듣잖아요. 이런 게 바로 비경합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시장에서 돈 주고 구입하는 일반 재화는 다 경합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는 재화는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일반 재화고, 반면에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다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제성이 있냐 없냐, 경합성이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재화를 네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당연히 기준이 두 가지니까 배제성 있다 없다, 경합성 있다 없다. 그래서 2x2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죠. 2x2 매트릭스를 만들어 가지고 네 가지로 재화를 갖다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배제성도 있고 경합성도 있는 재화, 이게 바로 뭐죠? 사유재라고 합니다. 프라이빗 구스인데 사유재라고도 번역을 하고 보통 사적재라고도 더 많이 번역합니다. 사적재 또는 사유재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재화는 다 사유재죠. 프라이빗 구스입니다. 그래서 사적재는 경쟁 시장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죠. 사람들은 돈 내고 살려고 하고 또 그걸 팔아가지고 돈 벌려는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공급하고, 그래서 사적재,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기 때문에 경쟁 시장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 고전적 사례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고전적 사례 가지고 이제 등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등대가 대표적인 공공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등대도 그 등대 사용료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등대 누구나 다 길을 밝혀주는 거죠. 밤에 해상을 밝혀주니까 다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퍼블릭 구스라고 하는 공공재입니다. 자,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비배제성이 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기가 어렵죠. 비배제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데 누가 대가를 지불하겠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기가 어려운 재화다. 그 다음에 비경합성, 추가 사용자 때문에 비용이 더 드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추가 사용자가 있다고 해도 비용은 더 안 듭니다. 그래서 비경합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재의 두 가지 성격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고전적 사례 가지고 등대가 나와 있지만 이거 말고도 많이 나오는 예가, 자, 공영도로입니다. 공영도로,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도로, 대표적인 공공재예요. 다음에 세 번째는 인위적으로 시소한 재화가 있습니다. 자, 인위적으로 시소한 재화는 배제성은 있습니다. 배제성은 있지만 뭐요? 경합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갖다가 인위적으로 시소한 재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컨대 뭐 배제성은 있지만 경합성이 없다. 돈 내고 가입해야만 볼 수 있는 이런 그 프로그램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예컨대 넷플릭스 같은 것들. 자, 돈 안 내면 이용할 수 없잖아요. 그쵸? 돈 안 내면 이용할 수 없으니까 배제성이 있죠. 배제성이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동시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접속해가지고 동시에 볼 수 있잖아요. 경합성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이런 것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시소한 재화, 인위적으로 시소한 재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러한 재화를 공급할 수는 있죠. 공급할 수는 있지만 비효율적인 양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시소한 재화 같은 경우는 뭐 별로 이렇게 크게 언급할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 와이파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이파이도 배제성이 있지만 비경합성이죠. 동시에 많은 사람이 접속해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 더 접속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위적으로 희소한 재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이것도 중요한데 공유자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common resource, 공유자원. 이거는 배제성이 없어요.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이 있습니다.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이 있다. 이 공유자원과 관련해 가지고 유명한 공유자원의 비극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유지의 비극. 근데 공유지가 있습니다. 자, 공유지가 있는데 뭐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목초지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양을 기릅니다. 양을 기르는데 자, 공동으로 양을 기르니까 사람들은 그냥 마음대로 이용하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뭐예요? 자, 풀이 자라고 또 그걸 양이 뜯어먹고 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유지가 있어가지고 예컨대 양이 100마리까지는 잘 자랄 수 있지만 100마리를 넘어서면은 뭐예요? 공유지가 아니라 이제 초지가 아니라 황무지가 되는 거죠. 근데 아무나 다 양을 기를 수가 있으니까는 뭐예요? 양이 새끼 나면 또 계속 기르고 하다가 100마리가 넘어선 거예요. 그 저 푸른 초원이 황무지가 됐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중세 때. 이걸 공유자원의 비극 또는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대책은 뭘까요? 옛날부터 나오던 대책이 그겁니다. 만약에 10가구가 양을 기른다. 그러면 그 공유지를 갖다가 10개로 나눠가지고 한 집당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가지고 자기네 섹션에서만 양을 기르게. 그럼 다들 알죠.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공유지에서는 10마리밖에 못 기른다는 거 안단 말이에요. 10마리 넘겨서 길러야 안 길러요? 안 기르죠. 그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해가지고 그분이 노벨상을 탄 게 잘 기억 안 나는데 엘리너 오스트롬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엘리너 오스트롬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 탄 학자인데 이 양반은 정치학자예요. 정치학자로서 이제 여성으로서 처음 노벨 경제학상을 탄 분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쓴 유명한 책이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 이겁니다. 비욘드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전 세계에서 그 협동체,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공동체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데를 갖다 자기가 직접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 갖다 관찰한 겁니다. 가지고 이제 옛날에 조선시대에 있었던 향약처럼 향촌의 자치기약과 같은 향약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질서가 잘 유지가 되니까 공유지의 비극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책으로 쓰고 또 논문을 발표해 가지고 평생 그것만 연구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엘리너 오스트롬 해가지고 노벨상을 받게 됐는데 특히 공유자원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적이다. 근데 바닷속의 물고기도 보세요. 바닷속의 물고기 누구나 잡을 수 있죠. 공해상의 물고기니까 누구나 잡을 수 있지만 누군가가 많이 잡아가면 다른 사람은 못 잡는 거죠. 이게 바로 공유자원의 비극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공유자원의 비극 이런 거죠. 자, 이런 걸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물론 옛날부터 재산권을 갖다가 보장하면 해결된다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야생의 동물들은 점점 개체수가 줄어들지요. 그렇지만 집에서 기르는 가축은 수가 줄어요? 안 줄지요. 왜 그래요? 가축은 소유권이 있잖아요. 근데 야생 동물들은 소유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밀렵해가지고 잡아가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공유지의 비극과 관련해가지고 많이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자, 누군가 이 재화를 많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은 줄어든다. 경합성이 있습니다. 경합성.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재화를 갖다 구분하는데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것은 바로 공공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유자원도 좀 살펴봐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건 공공재에 대해서 특성과 또 공공재를 갖다가 시장을 통해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공급한다고 했는데 그럼 정부가 공급하려고 할 때 어떻게 공급해야 될 것인가? 이 내용이 잠깐 좀 나옵니다. 그래서 공유자원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소비하기 전에 먼저 이 자원을 소비할 강할 유인이 존재한다. 배제성이 없으니까. 자, 경합성이 있잖아요.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소비하기 전에 먼저 소비해야만 내가 소비할 수 있죠. 늦게 가면 소비할 수 없죠. 경합성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유자원이다. 그래서 공공재의 경우 무임승차 문제가 존재합니다. 자, 공공재의 경우
배제성도 없지요. 경합성도 없죠. 그럼 사람들은 아무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소비하려고 하죠. 그래서 개인들은 자신의 소비에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대신 다른 사람이 지불한 다른 사람의 지불에 대해서 무임승차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프리라이드. 무임승차할 수 있는 이런 재화다. 무임승차할 수 있는 이런 재화라고 하면 시장을 통해서 충분한 양이 공급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 공공재에 대한 무임승차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임승차자가 많으면 공공재가 시장에서는 공급이 안 됩니다. 과소 공급되는 게 아니라 아예 공급이 안 되죠. 과소 공급된다고 했는데 아예 공급이 안 됩니다. 이윤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 민간 기업이 이런 거 만들겠어요? 안 만들죠. 근데 무임승차 문제가 의외로 많죠. 여기 지금 팀플 할 때 많이 봤죠? 팀플 할 때 같은 조언이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숟가락만 얹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역시 크루그만도 대학에 있으니까 많이 봐온 겁니다. 그게 자기도 그랬을지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그룹 프로젝트에서 과연 열심히 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려고 하는가, 이럴 때도 무임승차라는 말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각자 기여도를 적어내라, 이렇게 하면 약간 좀 개선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기여도가 얼마큼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럼 아무래도 이제 무임승차자는 그래도 인간이니까 좀 찔리는 게 있죠. 찔리는 게 있는데 지가 100%라고 써내겠습니까? 안 하죠. 물론 그것마저도 만약에 그거마저도 진짜 100% 전혀 기여 안 하고서 100%를 기여했다 하는 그런 인간이 있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무임승차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배합해서 2x2 매트리스를 만들었습니다. 소비에서 경합성이 있다 없다, 배제성이 있다 없다 해가지고 이제 네 가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경합성도 있고 배제성도 있는 게 사적재입니다. 프라이빗 구스고, 그리고 배제성은 있는데 경합성이 없는 게 인위적으로 희소한 재화라고 그랬죠. 온라인 영화, 넷플릭스 영화 같은 것들, 이런 거, 컴퓨터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합성은 있는데 배제성이 없다, 공유자원입니다. 깨끗한 물, 이거보다 제일 좋은 말은 뭐냐? 바닷속의 물고기예요. 바닷속의 물고기. 공해상에 있는 바다는 누구나 물고기 잡을 수 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많이 잡아가면 수가 줄어듭니다. 당연히. 가장 좋은 사례죠. 물론 이거 말고도 깨끗한 물이라든가 생물 다양성 같은 것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경합성도 없고 배제성도 없는 거 바로 공공재입니다. 앞에서 국방도 나왔고 또 공중위생 같은 것도 있고 또 무상 의무교육 같은 것들이 있죠. 무상 의무교육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공공재에 포함됩니다. 아까 그림에도 나왔지만 등대도 공공재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문제점은 뭐냐? 공공재는 충분한 양이 공급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은 사유재,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하는 사적재만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외부 효과가 없다면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어디까지나 사적재만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그럼 다른 재화들은 어떻게 되느냐? 생산량이 잘못됐다는 거죠. 충분한 양이 공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예요? 대표적으로 공공재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오류가 생긴 거예요. 시스템 오류가 생겨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충분한 양이 공급이 안 된다. 그래서 공공재는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있어야 되는 거지만 시장을 통해서는 충분한 양이 공급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나타나는 겁니다. 충분한 양이 공급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소비하기를 원하는 만큼 충분한 양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시장을 통해서는. 그래서 이게 바로 역시 시장의 실패입니다. 시장을 통해서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럼 이것도 역시 시장의 실패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합니다. 우리 앞에서 시장의 실패 원인 해가지고 첫 번째 본 게 뭐죠? 독과점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독과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데드웨이 로스가 발생하고, 데드웨이 로스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결국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한다는 거 아니에요.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독과점 기업의 불공정한 행위 이런 걸 규제해야 되는 것이죠. 뭐 세금을 갖다 부과한다거나 아니면 가격을 통제한다거나 해가지고 독과점 기업을 규제하죠.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외부 효과가 있죠. 자, 외부 효과가 존재할 때 시장 실패가 유발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적 외부 효과의 경우에는 피구세를 갖다 부과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고요. 자, 긍정적 외부 효과 같은 경우에는 시정을 통해서는 충분한 양이 생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피구 보조금을 줘가지고 해결한다고 그랬죠. 이제 물론 이제 자 코스 정리에 따르면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공공재인 거예요. 공공재의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당연히 공공재 생산은 정부가 주도하는 거죠.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공공재를 생산하게 되면 자, 시장의 실패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자 하는 게 공공재입니다. 자, 비배제적이고 비경합적이다. 그래서 재화가 비배제적이고 비경합적이면 민간 기업은 당연히 이윤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사회가 원하는 만큼 충분한 수입을 벌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윤은커녕 비용도 못 건집니다. 비용도 못 건지니까 당연히 영리 목적의 민간 기업은 공급하지 않죠. 이거를. 도로 나왔는데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양만큼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할까요? 정부가 해야죠. 자,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얻은 수입 가지고 수입을 가지고 공공재를 정부가 공급하는 겁니다. 누가? 정부가 하는 거죠. 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함으로써 사회 후생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뭐 국방이니 치안이니 의무교육이니 다 정부가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정부가 건설한 고속도로 물론 이제 고속도로 통행료는 내지만 혜택만큼 통행료 내나요? 아니죠. 통행료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뭐 비용을 건진다기보다는 뭐요? 혼잡을 줄이기 위한 게 많습니다.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통행료 걷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부가 건설한 고속도로가 없다면 어떻게 콜럼버스에 도착하겠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한다면 얼마나 공급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 있죠. 자, 당연히 공공재에 대한 시장 수요만큼 공급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공공재 시장 수요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일반 재화의 경우에는 시장 수요가 뭐라 그랬죠? 그 시장 안에 있는 개별 수요자의 수요 곡선을 수평적으로 합계했죠. 수평적으로. ABC가 있다면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A의 수요량, B의 수요량, C의 수요량을 더하면 수요량을 더하는 거니까 가로축으로 더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로축으로 더하는 거니까 바로 뭐예요? 수평적으로 합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평적으로 합침으로써 시장 수요량을 알 수 있고 시장 수요량을 알아야만 시장에서의 거래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과연 공공재의 경우 시장 수요도 그렇게 구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공공재의 경우에는 수평적 합계가 아니라 공공재는 수직적 합계가 돼요. 수직적 합계로 구합니다. 그래서 자, 그 내용 보겠습니다. 얼마나 공급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건데 시장 수요만큼 공급해야 되는데 그 시장 수요를 파악할 때 자, 각각의 수요자들의 수요 곡선에 수직적으로 합쳐가지고 시장 수요를 파악합니다. 약간 특이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 사회적 최정량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최적인 공공재의 양이 얼마냐 이걸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여기서도 이제 사회적 한계 편익이에요. 자, 사회적 한계 편익, marginal social benefit입니다. 마지널 소셜 베네핏. 이게 사회적 한계 편익인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얻는 게 한계 편익 아니에요. 얻는 게 나가는 건 한계 비용이고 얻는 게 한계 편익. 소비자가 소비를 통해서 얻는 게 빵 한 개를 더 소비해서 얻는 게 한계 효용. 또 기업이 생산물 한 개를 더 판매해서 얻는 수입의 증가분은 한계 수입이었죠. 한계 효용이나 한계 수입이나 다 넓게 편익이란 말이에요. 얻는 건 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계 편익해가지고 MP, 마지널 베네핏입니다.
마지널 베네핏이고 이게 이제 생산물 시장에 적용될 때는 한계 수입 MR이 되는 것이고 소비자의 소비 모형에 적용할 때는 한계 효용 MU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공공재의 최적 공급량을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이라는 말이 포함돼요. 왜냐하면 사회적 수요만큼 사회의 수요만큼 공급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도 이제 사회적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같은 공급량을 생각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한계 원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소비량을 정하든 생산량을 정하든 한계를 더 소비하거나 한계를 더 생산할 때 추가되는 수입하고 추가되는 비용을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단지 이제 사회적 한계 편익과 그 다음에 이제 한계 비용입니다. 이것이 같은 공급량을 생각하라 나와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는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서 비용 편익이라는 말 아시죠? 인풋, 아웃풋 이거예요. 투입 산출 분석이에요. 투입과 그에 따른 산출. 투입 산출 분석인데 투입에는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로부터 산출이 이루어지면 편익이죠 이거는.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 cost benefit analysis라고 해서 얘기합니다. 이것보다 포괄적으로 쓰는 게 이제 투입 산출 분석도 있고요. 그래서 정부는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서 공공재 한 단위를 더 공급할 때 추가되는 사회적 비용하고 추가되는 사회적 편익을 추정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적당한 데이터를 갖다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어쨌든 간에 원리는 그렇습니다. 한 단위 더 공급할 때 한계입니다. 이제 한 단위 더 공급하는 거니까 한계 마지널이에요. 한 단위 더. 마지널 사회적 비용, 마지널 사회적 편익 이걸 구해가지고 같은 수준에서 최적 공급량을 정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걸 추정해야 되는 건데 당연히 추정해야죠. 추정해야 되는 건데 좋은 데이터를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 지금 거리에 청소차가 한 달에 몇 번 와야 되느냐 해가지고 이제 나온 겁니다. 한 달에 몇 번 와야 되느냐. 그러니까 청소에 대한 수요죠. 청소에 대한 수요. 여기 테디에 개별 한계 편익 곡선이 있습니다. 가로축은 한 달간 거리 청소에 쓰고 세로축은 한계 편익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테디에 개별 한계 편익 곡선. 한계 편익은 당연히 체감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계 수입도 독과점 기업의 경우에는 한계 수입이 체감하잖아. 감소하죠. 한계 효용도 체감합니다. 한계 편익은 체감하는 거예요. 한계 비용은 체증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테디에 개별 한계 편익 곡선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달에 몇 번 와야 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한 달간 거리 청소 횟수와 그에 따른 한계 편익을 갖다 따진 거예요. 한계 편익은 체감합니다. 이렇게 갈수록 체감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맨 위에 있는 점들만 다 연결하면 한계 편익 곡선이 되는 겁니다. 그 생산 이론에서 봤던 한계 수익 곡선과 같은 거로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에 두 번째로 앨리스의 개별 한계 편익 곡선이 있습니다. 앨리스의 경우에도 우아양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지널 베네핏 헤드, 마지널 베네핏 앨리스예요. 이렇게 갖고 시장에 두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공공재에 대한 시장 수요는 얼마냐? 수직으로 합친다고 그랬죠. 한계 편익을 합치는 거예요. 한계 편익을 합쳐가지고 사회 편익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회적 한계 편익 곡선인데 어떻게 한다? 수직 합으로 구합니다. 공공재의 사회적 한계 편익 곡선은 개별 한계 편익 곡선을 수직적으로 합친 거예요. 수직합이다 하는 거예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테드하고 앨리스 거 아래 위로 더한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공공재의 시장 수요 곡선이 도출됩니다. 아주 어떻게 수직적으로 합친 거예요. 수직적으로 합쳐가지고 이제 사회적 한계 편익 곡선이 나옵니다. 맨 위에를 연결한 게 사회적 한계 편익 곡선. 테디의 한계 편익과 앨리스의 한계 편익을 어떻게 합쳤다? 수직으로 합쳤다. 이거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수직으로 합친다는 거.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때 한계 비용이 예컨대 6달러라면 한계 비용 MC입니다. MC가 6달러라면 결국 뭐예요? 이 공공재의 최적 공급량은 사회적 한계 편익, 자, 사회적 한계 편익 곡선하고 한계 비용 곡선이 일치할 때 최적 공급량이 정해지는 겁니다. 교차하는 점이죠. 교차하는 점에서 최적 공급량이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에서 최적 공급량. 그래서 공공재의 최적 공급량을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 자, 효율적 공급량 해가지고 여기서는 O라고 해야 되는 거죠. 자, O. 자, 마침표까지 딱 찍어놨네요. O만큼 공급해야 최적 공급량이다. 자, 정확히 무엇의 한계 비용인가 해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재화와는 한계 비용 개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공공재처럼 비경합적인 재화가 있잖아요. 자, 비경합적인 재화의 경우에는 그 재화 한 단위를 더 생산할 때 한계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넷플릭스에서 한 사람에게 영화 한 편을 더 제공한다. 한 사람한테 똑같은 영화인데 한 사람한테 더 제공한다 해가지고 추가되는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래서 그 재화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 비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신 그 재화 한 단위 소비를 허용하는 데는 한계 비용이 존재하죠. 그 재화 한 단위 소비를 허용할 때 한계 비용이 존재한다. 그래가지고 재화를 소비함에 있어서 경합성이 있으면 그 재화를 생산할 때 사용된 자원이 소비와 함께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소진된다. 경합성이 있는 일반 재화의 경우입니다. 자, 경합성이 있는 일반 재화, 시장에서 돈 주고 구입하는 일반 재화, 이런 경우가 만약에 당연히 경합성이 있고 이럴 때 그 재화를 생산할 때 사용된 자원이 소비와 함께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의 한계 비용과 소비의 한계 비용이 같게 된다는 것도 그게 신경 쓸 내용은 아닙니다만 책에 이렇게 해서 pitfalls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공재와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결국 하나죠. 다른 재화도 봤습니다만 공공재화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다. 따라서 무임승차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자,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을 통해서는 충분한 양이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실패를 유발한다. 그러면 이 공공재가 시장의 실패를 유발하는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해결하는 겁니다.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 정부가 개입할 때는 얼마나 공급할 게 문제가 되는 건데 시장 수요만큼 공급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장 수요를 갖다 알기 위해서는 개별 한계 편익 곡선을 수직으로 합친다. 그래서 나온 한계 사회적 편익이 한계 비용과 같은 곳에서 적정 공급량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한계 원리가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단지 시장 수요를 알기 위해서 개별 수요자의 수요 곡선을 수직적으로 합친다는 거, 그 점 특별히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빈곤, 불평등, 복지국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소득분배와 관련된 내용인데, 소득분배와 관련해 가지고는 형평성을 중시하잖아요. 형평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에 관한 이제 그 변화 과정을 잠깐 살펴보고, 사실은 내용은 특별한 게 없어요. 원래 소득분배와 관련해 가지고는 분배가 평등하냐 불평등하냐, 이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이거 언급하는 게 원래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가난한 나라가 왜 가난하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못해서 그렇지. 해결 방법도 알죠. 근데 적용하기가 어렵죠. 대부분의 경우 가난한 나라 보게 되면 뭐예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독재자가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해결해줘요? 그거를 못 해주지. 유엔이 그런 역할을 하나 못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논의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그 빈곤 그리고 불평등 공공정책인데, 자, 이런 걸 추구하는 국가를 갖다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합니다.
웰페어 스테이트 해가지고 복지국가. 오늘 현대 국가는 다 복지국가죠. 그래서 뭐 빈곤에 대한 관심, 불평등에 대한 관심,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정책을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할 때는 국민의 다양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죠. 이걸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국가관입니다. 국가에 대한 관점.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의 기반을 둔 현대 국가의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합니다. 자, 복지국가가 세상에 드러난 것은 거의 2차 대전 끝나갈 무렵입니다. 원래 그 1942년에 영국에서 그 비버리지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 비버리지 보고서가 어떻게 보면 그 복지국가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영국의 경제학자인 윌리엄 비버리지가 있는데 그 비버리지 위원회에서 바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영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냅니다. 그 보고서의 부제목이 비버리지 보고서의 부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겁니다. 자, From the Cradle to the Grave예요. 뭐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고 하는 말 많이 들었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바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이런 정책이나 시책들이 처음 시작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뒤에 이걸 이어가지고 스웨덴에서 역시 이걸 또 시작을 했는데 스웨덴은 자, From the Cradle to the Grave 하니까 스웨덴이 추구하는 복지국가의 모습은 또 뭐냐? 스웨덴은 태네에서 요람이 아니라 그 전 태네에서 천국까지 이걸 지향해가지고 복지국가를 설계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제일 잘된 국가들 대표적인 나라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죠. 북유럽에 있는 국가들 오히려 영국보다도 더 다양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작은 영국에서 시작됐지만 북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지국가가 크게 확대가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복지국가가 나오기 이전 국가를 갖다 우리가 보통 야경 국가라고 그래요. 야경 국가, 나이트 워치 스테이트 해가지고 야경 국가. 원래 야경 국가를 갖다가 추구했던 것이 애덤 스미스 시대입니다. 다 그때. 그래서 야경이라는 말은 뭐죠? 밤을 살핀다는 얘기죠. 나이트 워치. 국민들이 밤에 편하게 잠잘 수 있도록 밤을 살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역시 국방이나 치안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야경 국가라고 할 때는 국가의 임무를 갖다가 적어도 대외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국방, 침략을 막는 거예요. 대내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도둑이 훔쳐가지 못하게 치안을 유지하고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공공사업이에요. 최소한의 공공사업에 국한한다. 나머지는 개인의 자유에 맡기는 겁니다. 나머지는 개인에 맡긴다. 그래서 결국 국가가 할 일은 국민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거 하나다.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대 자유주의적 국가관입니다. 우리가 이 근대라고 할 때 언제 얘기하는 거죠? 근대라고 할 때는 그 세계 3대 시민혁명이라는 게 있죠. 세계 다 3대 시민혁명 해가지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1689년에 명예혁명, 그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죠.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 그리고 미국의 독립전쟁이 있었죠. 1775년. 그 이후에 만들어진 국가가 바로 근대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볼 때는 그때 나왔고 이것이 바로 이제 산업혁명과 결부해가지고 근대 자유주의 또는 근대 자본주의가 형성이 된 겁니다. 바로 근대 그 자유주의적 국가관.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할 일은 국민의 경제활동에 개입하지 말고 최소한도의 국방이나 치안 유지만 담당하라 이겁니다. 이런 국가가 바람직한 국가다. 그만큼 이제 국가가 하는 일이 별로 없죠. 국방과 치안만 담당한다. 그러면 재정 규모도 작죠. 재정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런 걸 작은 정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다. Small government is good government. 애덤 스미스가 한 말이에요. 작은 정부론. 경제학의 아버지인 애덤 스미스가 제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의 작은 정부론, 즉 재정 규모가 작은 정부, 그 작은 정부론에 기초해 가지고 나오는 게 바로 야경 국가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야경 국가관이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노직에 의해서 계승된 겁니다.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윤리학과 교수죠. 로버트 노직에 의해서 계승된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74년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노직의 유명한 저서가 나온 게 바로 74년입니다. 그래서 야경 국가관이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노직에 의해서 개정돼가지고 노직 같은 학자들은 뭐예요? 국민의 경제활동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활동은 최소한에만 그치라 이거죠. 물론 로버트 노직은 경제학자는 아닙니다. 경제학자는 아니고 철학자예요. 또 유명한 철학자 이제 같이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철학자예요. 그래서 일단 로버트 노직이 야경 국가관을 계승했다. 이제 복지국가가 나오는데 복지국가와 관련해 가지고는 뭐냐? 이제 롤스의 정의가 나옵니다. 존 롤스. 존 롤스도 같은 시기에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이클 샌델은 잘 아시죠? 마이클 샌델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롤스가 쓴 유명한 저서 정의론입니다. Theory of Justice예요. 정의론. 마이클 샌델이 쓴 책도 제목이 뭐예요? 정의론입니다. 근데 요새는 책 제목에다가 정의론 이런 식으로 붙이면 안 팔립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여야 팔립니다. 그래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책이 엄청 많이 팔렸죠. 그래서 샌델의 스승이 롤스입니다. 롤스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때도 공부했을 거예요. 원래 롤스는 무지의 장막, 장막은 베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지의 베일이에요. 그래서 무지의 베일을 넘어선 경제 사회적 정책 결정을 상상해봐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무지의 장막을 넘어선 경제 사회적 정책 결정 이거 상상해봐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지의 장막 뒤에 있는 사람들, 무지의 장막 뒤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가장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큰 가치를 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 사람도 철학자인데 복지국가의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한 학자입니다. 무지의 베일, 사회에서 가장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정의가 뭐냐 해가지고 정의가 뭐냐 이거는 이제 요거는 요 정의는 definition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얘기하는 정의는 justice입니다. 이 justice가 뭐냐? justice라고 하는 게 롤스의 주장은 그겁니다.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행복을 갖다가 추구하는 게 정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 그래갖고 롤스의 정의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롤스에 대해서는 뭐 고등학교 때도 나오고 논술에도 뭐 많이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렇죠? 자, 복지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자,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복지국가가 필요하다. 즉 가난한 계층을 지원하는 빈곤 프로그램에 의해서 해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파버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복지국가의 존재 이유. 또 한 가지는 자,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완화시키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미래 재정적 위험이나 이런 것들은 예측이 어렵단 말이에요. 예측이 어려우니까 뭐예요? 미리 여러 가지 사회보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자, 소셜 인슈어런스 프로그램이에요. 사회보험 프로그램. 그래서 특히 가난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빈곤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또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위험에 대비해서 사회보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거 국가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난을 줄이고 나가서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 이용을 제공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자, 이런 데 쓰는 돈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보험이라든가 빈곤층을 위한 이런 지출들 자,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들은 이전 지출이라고 불러요. 반대급부 없이 이루어지는 이런 지출입니다. 가버먼트 트랜스퍼라고 해가지고 자, 개인이나 가게에 대한 정부의 사회보장을 위한 지출이에요. 사회보장을 위한 지출이니까 반대급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모든 거래는 그렇잖아요. 내가 돈을 냈다 그럼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전 지출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쓰는 겁니다. 사회복지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쓰는 거예요. 정부가 돈을 쓴다고 해서 그 받은 사람으로부터 돌아오는 게 없죠 당연히. 이런 걸 이전 지출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시경제학 공부하시다 보면 정부 지출이 나옵니다. 정부의 여러 가지 재정 투자, 재정 융자 이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정부 지출이 나오는데
이것과는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Government Expenditure라고 하는 정부 지출과 이전 지출을 갖다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지출이라고 할 때는 반대급부 없이 사회복지를 위해서 정부가 쓰는 돈, 일방적으로 나가는 돈이에요. 뭐 대표적인 것이 뭐 노인수당이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수당도 있고 장애인수당도 같은 것도 있죠.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실업수당도 여기다 포함을 시킵니다. 실업수당. 자, 실업자에게 뭐예요? 굶지 말고 새로운 직장 구하라. 이런 차원에서 실업수당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이전 지출에 포함되는 겁니다. 노인수당이나 장애인수당 같은 것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지국가를 위한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정부가 쓰는 돈이 이전 지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부 지출과는 구별하셔야 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 빈곤 프로그램도 있다고 그랬죠. 이건 특히 그 빈곤 계층을 지원하는 정부의 다양한 제도를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 경우에도 특히 그 빈곤 계층을 지원하는 제도에 가지고 공공부조가 있어요. 공공부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사회보장이라고 하잖아요. 소셜 시큐리티 해서 사회보장이라고 하는데 그 사회보장에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생활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 생활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게 공공부조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본인도 일부를 부담하면서 본인도 비용의 일부를 갖다 부담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게 사회보험이 있잖아요. 공공부조하고 사회보험 두 가지가 바로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사회보험이라고 할 때는 잘 아시죠? 4대 사회보험이 있죠.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그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또 한 가지가 뭐예요? 4대 사회보험, 연금이 있잖아요. 국민연금. 연금보험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이것들은 본인도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요. 가장 일반적인 경우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하면은 다 3분의 1씩 부담합니다. 본인 3분의 1, 회사가 3분의 1, 나라가 3분의 1 부담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건강, 질병이죠. 질병, 노후, 산업재해, 실업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이라고 할 때 공공부조하고 사회보험이 있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 이 공공부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빈곤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가 비용의 전부를 갖다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빈곤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가 비용의 전부를 갖다 부담해가지고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 돕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보험이라고 할 때는 어떤 예상치 못한 재정적 위험에 대비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4대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사회보장이라고 할 때 두 가지로 구분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럴 때 나가는 돈, 이와 관련해서 나가는 돈을 갖다가 이전 지출이라고 한다는 거, 그 주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부 지출과 구별해 가지고 이전 지출이라고 합니다. 자, 빈곤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빈곤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버티 스레스홀드 해가지고, 뭐냐면 공식적으로 빈곤하다고 여겨지는 연간 소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빈곤하다고 여겨지는 연간 소득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조적인 빈곤율하고 공식적 빈곤율하고 나오는데, 아무도 공식적 빈곤율보다는 보조적인 빈곤율이 더 높아요. 이 차이를 갖다 줄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 자, 어떻게 되나요?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연대. 그래서 공식적 빈곤율이라 가지고 60년대 말 이후에 명확한 추세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보조적인 빈곤율이라고 해서 SPM이라고 합니다. SPM이라고 하는데, 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더 정확하다고 보고 있는 게 보조적 빈곤율이 더 정확하다고 보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이제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자, 위에 나와 있는 보조적 빈곤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죠. 가지고 공식적 빈곤율에 점점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 많이 취급하는 내용입니다. 뭐 한국에서는 별로 크게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빈곤율이라는 용어도 있죠. 파버티 레이트 해가지고, 자, 최소한의 생계에 필요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이에요. 자, 최소한의 생계에 필요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 가지고 이제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 뭐 이제 가구 단위로 따지죠. 그러한 가구의 비율을 빈곤율이라고 합니다.
poverty rate이라고 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자, 빈곤의 원인은 뭐냐 하는 건데, 참 이 원인이 뭐가 있나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자, 빈곤한 사람들, 그래서 국가로부터 뭔가 대책을 세워가지고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람들 본다면 남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 영어에 능통하지 못하다, 뭐예요? 자, 외국 이주자죠. 외국의 이주자. 또 백인이 아니거나 남성이 아니다. 여성도 차별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망이 없는 상황에서 운이 좋지 않다. 안전망입니다. 안전망인데 안전망이 없는 상황에서 운이 좋지 않다. 포춘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빈곤의 원인 중에 하나가 포춘도 중요하죠. 진짜 억세게 운 없는 사람이 있잖아, 이런 것들. 그래서 되게 학력이라든가 또 하면, 자, 미국에서 살아가는데 영어에 능통하지 못하다 그러면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죠. 또 대부분의 경우 이제 흑인이나 흑인이라든가 히스패닉이 빈곤선 아래에 있단 말입니다. 또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빈곤의 원인이다 해가지고 제시하고 있는데, 참고로 보실 내용이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가지고 얼마나 불평등하냐, 이걸 통계를 내야죠. 통계를 내고 추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추정할 때 이제 두 가지로 따집니다. 하나는 평균. 자, 모든 가구의 평균 소득이에요.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이거 대신 쓰는 게 뭐예요? 중위 가구입니다. 중위 가구. 소득 분포의 중위자의 가구 소득이에요. 평균보다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위 가구 소득은 소득 집단을 갖다가 예컨대 기본적으로 10개로 나눈다. 10개로 나누기도 하고 또 더 세분화해서 나누기도 하고 이제 5분위 해가지고 5개로 나누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자, 소득이 제일 낮은 가구로부터 20%, 그 다음에 그 위에 20%, 그 위에 20% 해가지고 맨 위에는 뭐예요? 자, 소득이 가장 높은 20%죠. 최상위 분위. 5분위라고 그랬죠, 5분위. 그래서 또 5분위를 갖다 구한 다음에 이거 가지고 5분위 분배율을 갖다가 계산해서 지표로 삼습니다. 물론 두 가지가 많이 이용됩니다. 10분위 분배율도 있고요. 10분위 분배율 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우에는 자, 상위 20%분의 하위 40%의 소득 점유율 해가지고 이걸 10분위 분배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상위 20%에 비해서 하위 40%의 소득 점유율이 높을수록 분배가 평등해지는 거죠. 그래서 10분위 분배율이 크면 클수록 분배가 평등하다. 가지고 나라마다 이걸 또 계산해가지고 비교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일단 5분위 가지고 해놨습니다. 20%씩 나눈 거예요. 최하위 5분위, 고위의 5분위, 그 다음에 최상위 5분위 해가지고 가장 소득이 높은 20%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 사람들이 얻는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는 겁니다. 최상위 20%가 차지하는 소득 비중은 전체 소득의 51.2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5분위가 차지하는 게 23.2 이런 식으로. 당연히 최하위 5분위는 3.1밖에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0분위 분배율과 5분위 분배율, 그러니까 최하위 소득계층하고 상위 소득계층이 얼마나 격차가 크냐 이걸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소득 불평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제일 많이 이용되는 게 지니계수입니다. 사실은 그 지니계수를 갖다가 파악하려면 그 전에 로렌츠 곡선이라는 걸 그려봐야 되는데, 로렌츠 곡선. 그래서 로렌츠 곡선상에서 불평등 면적이 나오는데 그 불평등 면적의 크기를 갖다가 지니계수라고 해서 측정하는 것입니다. 진이라는 학자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니 코에피션트라고 합니다. 한 국가의 소득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니계수의 크기는 1과 0 사이에 있습니다. 1과 0 사이에 있고 로렌츠 곡선에서 불평등 면적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치가 낮을수록 분배가 평등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니계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분배가 평등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언급할 땐 그렇습니다.
0.4 이하 하면 저불평등. 반면에 0.5 이상이면 위험 수준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진위계수가 0.5 이상이죠. 그러면 폭동 전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5가 넘는데 진위계수가 0.5가 넘는데 폭동이 안 일어난다. 그럼 이상한 것이다. 그렇게 평가해요. 0.4 이하가 저불평등인데 자, 대부분의 경우 이제 뭐 복지 혜택이 잘 되거나 이런 나라들은 0.3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 아시아도 해놓고 노스 아메리카, 남미, 오스트레일리아 해갖고 나와 있죠. 그 여기 지금 이 오렌지 색으로 표시가 됐죠. 오렌지 색으로 표시가 되면 진위계수가 0.29 이하인데 그만큼 불평등이 작은 거죠. 북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이렇습니다. 북유럽에 있는 일부 국가들, 일본도 그렇게 해놨는데 일본은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여기 있죠. 한국은 보라색 해가지고 0.3에서 0.39 사이에 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 어떠냐? 여러분들 보세요. 카나다는 어때요? 캐나다는 한국하고 비슷하게 0.3에서 0.9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나라 어떤 나라예요? 이 나라. 이 나라 어디예요? 이 나라는 0.4 이상입니다. 그만큼 불평등도가 높은 나라예요. 미국도.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요. 비슷해요. 미국, 중국, 러시아의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가 거의 비슷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한 바이올렛으로 표시된 이런 나라들이 뉴질랜드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비교적 분배가 평등한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월드뱅크에서 세계은행이에요. 월드뱅크에서 나온 보고서에 나온 겁니다. 2010년 보고서인데 최근의 보고서는 어떤지 제가 확인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비슷합니다. 이렇게 갖고 진위계수가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많이 쓰는 게 좀 전에 얘기했던 10분의 분배율 그리고 5분의 분배율 이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득 재분배 불평등 해가지고 이제 부유한 국가라고 나와 있는데 뭐 데이터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유한 국가들 사이에도 뭔가 불평등의 차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OECD 국가 해가지고 부유한 국가들이고 그 부유한 국가들 사이에도 불평등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경제적 성과의 차이라기보다는 주로 뭐예요? 정책의 차이가 반영된 거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국가가 나서가지고 분배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사이에 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 좀 전에 봤지만 미국은 지난 세기였죠. 그렇죠? 진위계수가 0.4가 넘는 나라 이런 나라예요. 0.4가 넘는다. 여기서도 이제 세후 소득에 대한 진위계수하고 세전 소득에 대한 진위계수 비교해 놓은 거예요. 영국하고 미국이 비교적 진위계수가 큰 편이죠. 캐나다는 연한색이었죠. 자,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노르웨이, 독일,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같은 나라들. 자, 세계에서 그래도 뭐 분배 상태가 제일 좋은 나라의 대표적인 국가들이에요. 진위계수가 매우 작습니다. 사실은 한국의 진위계수도 이 정도 수준이에요. 0.33 수준입니다. 이런 차이가 왜 나오느냐? 이런 차이가 나오는 이유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자, 세전 소득에 대한 진위계수 있죠. 자, 세전 소득에 대한 진위계수는 차이는 있지만 뭐 이렇게 비슷하죠. 여기. 미국도 비슷하고. 결국 자, 세후 소득에 대한 진위계수 보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경제적 성과의 차이가 아니라 정책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소득 불평등의 장기 추세가 나와 있습니다. 해가지고 자, 소득 집단을 갖다가 5개로 나눴죠. 그래서 최하위 20부터 해가지고 최상위 20까지 해가지고 비교해 놓은 겁니다. 자, 여기는 오렌지색은 47년부터 80년까지고 80년부터 2014년까지 해가지고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미국의 경우에도 자, 소득 증가율이에요. 47년 이후의 소득 증가율. 소득 증가율이라고 보니까 여기서 80년 이후에 소득 증가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최하위 계층의 소득 증가율.
원래 그러니까 80년대 이전에는 거의 소득 증가율이 비슷했어요. 80년대 이전에는. 그것이 이제 80년대 이후에 80년대 이후 들어와가지고 소득 증가율이 큰 차이를 갖다 보이고 있죠. 이게 막 바로 80년대 이후 들어와가지고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그래요. 옛날에 60년대 불평등 상황 따져보는 것하고 지금하고 따져보면 그때가 훨씬 더 평등했습니다. 왜? 다 같이 못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위 계순위 이런 것들은 분배가 평등하냐 불평등하냐, 잘 사냐 못 사냐가 아니라 평등하냐 불평등하냐 이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들이 다 같이 못 살죠. 다 같이 못 살면 진위 계수가 아주 작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못 사는 나라들 보면 또 어때요? 부자들은 엄청 부자죠. 부자는 엄청 부자지만 가난한 사람은 진짜 끼니도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가난하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제적 불안정성 해가지고 나온 데이터 가지고 나온 건데 좀 오래된 데이터입니다. 저도 1917년부터 2014년까지 100년간 미국인의 가장 부유한 10%의 비중이에요. 자, 상위 10%의 소득 비중입니다. 상위 10%의 소득 비중이 중간에 좀 이런 적이 있었지만 뭐예요? 계속해서 상위 10%의 소득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크게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부익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저커버그라든가 저커버그,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마존이 뭐 이런데 대표들. 그만큼 이제 위는 점점 더 비중이 커지고 있고 아래는 비슷하고 하니까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는 거죠. 그만큼 불안정이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복지국가로서의 미국 나왔는데 사실 뭐 미국 거 알 거 없습니다. 미국도 원래 오바마 케어라고 해가지고 지금 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 상황 신문에 가끔 나오죠. 걸리면 거지 되는 겁니다. 걸리면 거지가 돼요. 국가가 치료해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개혁하기 위해서 다른 선진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의료,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전에 오바마가 오바마 케어를 갖다 도입하려고 했던 건데 실패했죠. 그래서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다. 그러면 뭐예요? 몇 천만 원 깨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지국가로서의 미국 해가지고 이제 몇 가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자산조사형 제도가 있고, 자산조사형 제도 해가지고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미만일 때 뭔가 혜택을 주는 거예요.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미만일 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물보조가 있어요. 현물보조 해가지고 재화나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겁니다. 돈으로 주면 마약 사 먹거나 마약을 하거나 아니면 술 사 먹어요. 돈이 아니라 뭐예요? 현물로 주는 겁니다. 현물로 굶지 않게. 현물로 주는 건데 또 사람들이 이것도 몰래 싸게 팔아가지고 마약을 사거나 알코올 구입하죠. 흔히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만화에도 많이 나오고. 또 한 가지가 역소득세 제도가 있습니다. 네거티브 인컴 텍스인데 이거 한국도 도입하고 있어요. 역소득세 해가지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같은 제도가 근로장려세제라고 해서 EITC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도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크게 신경 쓸 건 없고, 근로장려세제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현재 근래 도입된 겁니다. 근래 도입된 건데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의 복지국가로 나가는 하나의 기초제도로서 도입한 것입니다. 뭐 자세한 내용 볼 거 없습니다. 미국 제도니까. 다음에 사회보장제도와 실업보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회보장 안에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이 있다고 그랬죠. 사회보험 중에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실업보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엔 실업보험이라고 안 하고 고용보험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죠. 이걸 도입한 게 언제냐? 대공황 이후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5년에 사회보장법에 서명한 거예요. 결국 미국도 대공황이라고 하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가지고 여러 가지 새로운 진보적인 제도가 많이 도입된 겁니다. 1935년에 사회보장법에 서명을 해요. 갖고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근대적인 복지국가가 시작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오히려 영국보다 빠르죠. 영국은 1942년에 비버리지 보고서가 나온 것이고, 그러다가 2차 대전 이후 들어와 가지고 이제 제도가 시행된 겁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엔 1935년에 사회보장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회보장이라고 할 때 소셜 시큐리티입니다. 사회보장이라고 할 때 이거는 뭐죠? 자, 급여세, 미국입니다. 미국의 경우인데 급여세를 재원으로 해가지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노인들에게 은퇴 후에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다. 그 다음에 이제 실업보험은 자,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급여하고 비슷한 겁니다. 자, 실업자가 된 다음에 새로운 일자리 얻을 때까지 최대한 1년 동안 실업급여를 갖다 받고 있잖아요. 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 찾을 때까지 이전 평균 임금의 50%, 물론 이것도 상한액이 있죠. 180만 원입니다. 매년 달라지는 건데 자, 이런 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지국가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죠. 자, 특히 2007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가지고 대침체가 왔습니다. 대침체가 왔고 이때 복지국가 정책과 빈곤율을 갖다 비교해 놓은 겁니다. 이전 소득이 없을 때 빈곤율. 자,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전, 비포가 아닙니다. 이전이라고 할 때 비포가 아니라 뭐요? 좀 전에 얘기했던 트랜스퍼. 국가가 지원해주는 소득. 국가가 지원해주는 소득이 없을 때 빈곤율이 높았는데 국가가 이전 소득으로 다 지원한다. 이럴 때는 빈곤율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자, 빈곤율, 대침체기보다는 대공황 때 더 빠르게 상승했다. 빈곤율이 왜 그래요? 대책이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그때는. 가지고 대침체기에는 그래도 뭐요? 국가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갖고 그만큼 빈곤율이 낮았지만 이런 게 없을 때는 그만큼 빈곤율이 높다는 걸 비교해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민간 의료보험도 있죠. 의료보험, 우리는 건강보험이라고 하는데 헬스 인슈런스예요. 그래서 자, 민간 의료보험도 미국 같은 경우에 이게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개인들로 이루어진 집단의 각 구성원들. 자, 일정한 정도의 비용을 내면 보험회사에 지불하면 훗날 필요한 의료 비용에 대한 지불을 약속받는 거죠. 당연히 건강한 사람도 있죠.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보험료 많이 내지만 병원에 거의 안 갑니다. 대신 또 보험료는 적게 내고 병원 혜택 많이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십시일반 제도의 일종이에요. 그런 게 바로 십시일반 제도. 다 같이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지만 건강한 사람은 병원 갈 이유가 없죠. 약 사 먹을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낸 돈 가지고 뭐요? 어려운 사람 지원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제도입니다. 민간 의료보험도. 그래서 나중에 훗날 필요한 의료 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는 거죠. 이게. 그 헬스케어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이것도 도입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은 공공 영역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민간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보험 시장의 역선택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만약에 헬스케어 같은 미국에 이런 민간 건강보험이 있다. 건강한 사람 가입해야 하네요. 안 하죠. 그럼 맨날 골골대면서 이런 사람만 가입할 것이고 이런 사람들만 가입하게 되면 당연히 보험금 지급이 증가할 것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뭐요? 보험료도 올라가겠죠.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갖다 우리가 이제 역선택 또 도덕 K 관련해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타 이제 직장의료보험 이게 중요한 거죠. 직장의료보험. 회사가 피고용인에게 지급하는 건데 물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일부 부담합니다. 본인도 일부 부담하지만 얼마 안 돼요. 부담하는 게. 이 직장의료보험의 경우에는 직장 단위로 가입하는 거예요. 직장 단위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피고용인들 안에는 건강한 사람 또 허약한 사람 다 섞여 있죠. 그래서 후일에 의료비 지출이 클 거로 예상돼 가지고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게 바로 직장 건강보험입니다. 이번에 경우도 지금 이 직장 건강보험이냐 아니냐 하는 거 있죠.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이 차별을 갖다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통 이제 뭐 4대 사회보험이 있느냐 없느냐 하다못해 대출 받을 때도 그래요. 대출 받을 때도 4대 사회보험 혜택을 받고 있냐 못 받느냐 그걸 따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또 불이익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미국 제도가 하니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크게 중요한 거 없습니다. 일단 핵심적인 내용들 별로 여기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일원화된 의료보험제도 나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다 공공과 민간, 공공하고 민간 두 가지를 다 커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원화된 의료보험제도 해가지고 일단 정부가 세금을 통해 충당된 기금을 가지고 의료 비용의 주 부담자가 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인의 일부분은 메디케어를 받는다. 일부분이에요. 미국인의 일부분은 메디케어를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이제 뭐 일부 어려운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게 나왔는데 뭐 별 얘기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셔도 되고요. 자, 복지국가에 대한 논쟁이 또 있죠. 과연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복지국가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물론 꾸준히 이거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내버려 둬라 이겁니다. 그래서 복지국가의 문제점 해가지고 주로 누가 볼멘토리 할까요? 부담을 많이 하는 사람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불만이 있죠. 당연히. 복지국가의 문제점 해가지고 능력주의 원칙에 따라 부유계층 또는 고소득계층에 부유한 계층이나 고소득계층에 높은 세율을 매겨야 되느냐 하는 거죠. 여전히 지금 누진세제, 대부분의 경우 누진세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도 끊임없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니면 인센티브에 대해서 염려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누진세제도 같은 것들이 전체 사회를 오히려 더 빈곤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국가가 모든 걸 다 해준다.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 없죠. 앞에서 우리가 실업보험 얘기했었잖아요. 실업보험. 자, 보험료가 너무 높다. 자, 실업자가 됐을 때 받는 보험료가 상당히 높다. 그럼 어지간한 일자리 나와도 일자리 선택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그걸 우리가 실업함정이라고 그래요. 실업함정. 더더구나 이제 아까 앞에서 봤던 뭐 북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실업수당이 엄청 세요. 근데 내가 일자리를 가지고 일하면서 한 달에 300만 원 받는다. 300만 원 받으면 세금도 내야죠. 그렇죠? 근데 실업자가 되면 150만 원 받는다. 세금 안 냅니다. 자, 실업수당 세금 안 내요. 150만 원. 그럼 아침에 일찍 나가서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고 300만 원 받고 거기서 또 세금까지 낼 거냐? 아니면은 뭐예요? 놀면서 150만 원 받고 세금도 안 내고 150만 원 쓰는 게 좋겠냐? 어떨까요? 이게 바로 실업함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제도가 잘 갖춰지니까 어지간한 일자리가 나와도 일 안 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복지국가에서 시행하는 이런 것들도 이런 부작용이 항상 있습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냥 혜택에만 기대는 거예요. 혜택에만 기대고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 자,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이거는 이제 2008년 이후에 진행된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99%다. 상위 1%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위 1%가 아니라 우리는 99%다 해가지고 그때 나왔던 구호입니다. 여기 갖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Healthcare for all, 또 Job with dignity 이런 것들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갖고 An economy for the 99, 우리는 99%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상위 1%가 아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고, 자, 그때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그 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지만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그동안 쌓였던 것이 다 터진 거예요. 그래서 월가를 점령하라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래서 내용 한번 가볍게 보시고, 뭐 막 슬라이드 하나 있는데 이거는 뭘까요? 예, 어디서 하나 제가 캡처해가지고 갖다 붙였습니다. 자, 이제 중간 시험 보시고 9주차부터는 거시경제학 들어갑니다. 뭐 시험 문제는 뭐 크게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어차피 뭐 오픈북 테스트죠. 책 보고 하는 겁니다. 책 보고 답을 기입하신 다음에 다시 업로드하는 이런 방식으로 할 겁니다. 제가 이미 공지사항에다 알려드렸으니까
자, 그대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문제가 이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이 책에다 나오는 건데요. 뭐 이제 편하게 쭉 한번 정리하시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